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김준범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할 내용은 재택근무 환경에서 물리적 인자와 건강 위험입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재택근무 환경 하에서 물리적 인자와 건강 위험 부분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재택근무 환경 하에서 물리적 유해 인자라고 생각되는 소음, 전자파, 조도 순으로 위험성과 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시면 최근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재택근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연구에서는 불안감, 고립감,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와 운동 부족, 비만과 같은 생활습관 변화 문제, 그리고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 증가가 주된 영향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체크리스트는 그 미국 OPM, 즉 미국 인사관리처의 그 세이프티 체크리스트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어, 일반상 화재 및 전기 안전,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정보 보안을 포함한 기타 안전 보안에 대한 대책으로 큰 분류가 되어 있고, 세부 항목에서 점검 사항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유해인자인 소음 경우에는 작업 공간이 소음이나 집중을 방해하는 곳과 떨어져 있는지, 조명은 적절한 정도인지 조금 추상적인 그런 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체크리스트를 보시더라도 여기에도 뭐 인간공학적 요소, 정신건강 유해 요소, 미끄럼, 넘어짐, 화재와 같은 위험 요소를 주로 이제 체크하도록 체크리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재택근무하에서 물리적 유해인자를 뭐 법적 기준이나 제재 수단이 아니라 그 관리 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리적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소음 부분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소음성 난청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고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청력 손실로서 4000Hz대에서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청력 손실 이외의 소음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불쾌감, 수면 장애 등 정신적 영향과 혈압 상승, 맥박 증가 등 생리적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발생 장소에 따른 소음 특성인데요. 죄송합니다. 발생 장소에 대한 특성인데요. 그 지금 왼쪽에 위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그라인딩 작업 장소, 그러니까 조선소의 그라인딩 작업 장소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고주파 소음 쪽이 주로 많이 있고, 이 주파수별 합성 소음을 보면 우리 노출 기준인 90dB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대로변 공동주택 지역 소음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그 측정한 소음인데, 빨간색이 대로에서 가장 가까운 소음이고 점점 멀어지는 소음인데, 이 소음 역시 저주파보다는 고주파 쪽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업장보다는 뭐 고주파 소음이 크게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 왼쪽은 어, 바닥 충격음에 대한 소음 주파수 특성입니다. 그 백머신이라는 것은 이제 타이어 모양으로 된 기계를 바닥에 쳤을 때 나타나는 소음이고, 임팩트 볼은 말 그대로 이제 볼을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소음인데, 이 주파수 특성을 보시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다르게 저주파 소음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소음은 가정용 에어컨 실외기하고 가정용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 특성입니다. 그 저주파 소음은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12.5Hz에서 80Hz까지 각 그 주파수별로 기준치가 있고, 이 기준치를 하나라도 넘기게 되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80dB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80Hz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음 기준이 45dB인데 지금 여기 냉장고를 보시면 45를 훨씬 선회하는 소음이 발생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로 고주파 소음이 있고 이것은 이제 청력에 영향을 주지만 그 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인 뭐 바닥 충격음이라든가 그 가전 제품으로 인한 저주파 소음은 저주파 소음이 위지가 되고 이런 것들은 청력 손실보다는 불쾌감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짜증을 스럽게 한다든가 이런 이제 것들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더 큰 문제가 재택근무에서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업장 소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그 소음 노출 기준은 8시간 기준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재택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 소음에 대해서 이 고용노동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을 좀 알아봤었는데 그 재택근무 환경에서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어떤 것들이 좋을지 한번 알아봤을 때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에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 지역에서 뭐 확성기라든가 공장,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5개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입니다. 층간소음은 환경부령과 교통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 충격음하고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누어서 기준이 있는데 직접 충격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 공기 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택근무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알아본 것이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기준은 주택을 건설할 때 실외 지점에서 소음도가 65dB 미만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실내에서는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45dB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까지 재택근무 환경에서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규정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기준들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음이 어느 정도에 노출되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재택근무 환경에서 소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측정 대행 기관에서 재택근무지를 일일이 방문해서 소음 측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소음 측정을 하면 어떨까 고려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소음 측정 정확도를 연구한 논문들이 일부 있었는데 2013년 국내에서 연구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그 소음을 측정할 때는 이 타입 2라고 해서 그 측정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dB 이내로 되는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 2dB 내의 측정 오차를 만족하는 어플이 7개로 약 19%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정밀한 타입 1의 정밀도를 가지는 어플도 한 3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외국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한 2개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dB 내의 오차를 가지고 2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2dB 정도의 측정 오차를 나타내서 아마도 이것이 그 사업장 소음 측정에 고려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등도 수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기준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을 마련한다면 측정의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리 목적이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만약에 노출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전문 측정 기관 등의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휴식 시간으로 하고 좀 더 조용한 시간대를 업무 시간으로 한다던가, 근무 장소 위치를 소음이 발생이 덜한 장소로 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귀마개 또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착용한다던가, 방음 재질의 자재를 부착한다던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가 됐듯이 이런 이제 그 대책을 수립할 때 이 비용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업주가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자파 부분입니다. 전자파는 최근에 이제 전자제품이나 통신 제품 사용이 많아지면서 전자파로 인한 인체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02년 극저주파 자기장을 인체 암 유발 가능한 2B 등급으로 분류를 했고, 2011년에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2B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그 전자파 기준은 별도로 없고 ACGI-TLV 기준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준으로는 전파인체 보호 기준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그 전자제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전자파 강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전자파 흡수율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이제 측정한 그 전자파 측정치인데요. 그 사무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발생 기계는 뭐 컴퓨터 복합기, 노트북, 에어컨 등이 있을 수 있고, 재택근무 공간 역시 컴퓨터, 프린터, 가습기, 휴대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 공간에서 식사를 한다면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이런 쪽에도 전자파 노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은 기준의 10% 이내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해서 기준이 이제 보시는 표와 같은데,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이 전자파 연구원에서 이 그 등급제를 운영을 해서 1등급, 2등급으로 나눠서 그 2등급 이하가 되면 이제 그 기준치를 넘는 건데, 여기에서 게시한 1233종 모두 기준치 이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파 관리에 이제 그 방호의 3대 원칙이 있는데, 실제 재택근무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컴퓨터를 제외하고 다른 이제 전자파 발생 기구의 거리를 띄우는 것이 이제 유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에 따르면 30cm 떨어지면 전자파가 10분의 1로 감소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대면 근무보다는 휴대전화 사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돼서 휴대전화 전자파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조도 부분입니다. 조도는 그 작업장에 조명을 제공했을 때 시각 작업의 경우 작업자의 눈의 피로가 감소하고 작업 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작업장 주위의 위험 상황의 시각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조도는 그 기준이 이제 럭스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밀 작업, 초정밀 작업, 보통 작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KS에도 마찬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KS 기준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조금 기준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 기준에 보면 각 그 작업에 따라서 조도 기준이 있고, 조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참고 조명 방법이 있는데, 요 조명 방법에는 직접 조명, 간접 조명, 전반 조명, 국소 조명, 그다음에 전반 조명과 국소 조명의 혼합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특성이나 장단점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재택 공간에서는 우리가 흔히 책상에서 쓰는 그 스탠드 같은 것을 사용해서도 기준치 이상의 그 조도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VDT 작업은 이제 그런 컴퓨터 작업이 많아지면서 이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표준이 있지만 300에서 500 럭스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작업을 하면서 반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휘도 수준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내용을 보시면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